정치 오픈러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뭔지 볼까요? 최고 수준 처벌.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가 있었지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이거 꼭 막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본관에는 진입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지나가는 다른 정당 당직자들에게 침을 뱉거나 야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는 일제히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 테러가 있었다. 이런 폭력 사태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용인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보겠습니다. 또 장외 집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그대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충돌 사태를 감안해서 오늘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한국당 관계자들만 참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당이 얘기한 대로 오늘 집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릴 때 고정현 기자는 아직 집회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 국회 앞에서 한국당의 집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총리 지명.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러 순서에서 정세균 의원 국회의장까지 지냈는데 과연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임명될 것이다,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다면 현장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국회 앞에서 있었던 집회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그림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국회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민주당을 해체하라! 좌파 독재 막아내고 자유...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유가 이깁니다. 내가 보이스가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기자들 제대로 보도해!
마지막에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자막이 나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강제 해산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나서니까 또 국회 방어 인력들이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분들을 인솔하고 국회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에서는 황교안 대표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던 사람들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규탄대 이름이 이제 규탄대회였었고 자유한국당이 주가 됐고요. 우리 공화당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른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 대거 집결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린 것은 우리 공화당 소속 당원들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한국당에서도 당협 차원에서 참석을 독려한 흔적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주도가 돼서 낸 규탄대회다 이렇게 규정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정법상의 그 위반 여부가 지금 국회에서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집시법 11조에 의해서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11조 1항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앞 100m 이내 장소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지금 논쟁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다 해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고발장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저 사람들의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국회 사무처가 허락하지 않아서 집회가 과격해진 것이다. 또 이렇게 국회 측에 책임을 묻고 있기도 한데 김만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것은 국회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원일이 기자가 법률적인 판단 기준은 집시법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대개 지금 언론들도 집시법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부의 경우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내부 질서와 경호권의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던 것에 대한 그렇고요. 집시법의 경우는 주로 밖에 국회 경계 밖에 100m 이내에 그동안의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 기준 적용해가지고 민주노총 등이 앞에서 집회에서 국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국회 내부에서 질서를 담당하고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 내부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 내부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입구에서 막았던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국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김현중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저분들은 늘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데 아직도 잘 이해 못 하신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굉장히 우리 정치학자들이 자주 읽는 논문 중에 하나가 그 헌팅턴 교수,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68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질서라는 네. 이 논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치 제도화가 미비하면은 아무리 정치 참여가 많아지더라도 그것은 정치 위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너무 법치와 관련돼서 이건 너무 말랑말랑한 법치 아니냐. 그러니까 법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 집회라든지 아니면 광장의 집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법치로서 간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이 수갑 차는 모습을 좀 봤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3년도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찰스 랭겔 민주당 의원이 이민법 개정안 막 얘기하다가 이거 불법 도로 정보했고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해서 수갑 찬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을 때 법치가 위반됐다고 해서 당시에
한국당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서 서로에게 뭐 책임 전가만 하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이중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저는 바람직한 경향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경향.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 예,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밖에 시민들의 참여의 경우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밖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도적인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장외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그게 광화문, 서초, 국회 앞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지지 세력들이 국회에 난입한 거죠. 그럼 앞으로도 국회 결정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국회에 직접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물론 이번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참여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과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방향으로 최근에 정치 동원 방식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저희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어제 국회 앞 집회, 그리고 본관 진입 시도, 이로 인한 다른 정당들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고발 소식, 이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회 도중에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마침내 이분들이, 보수단체 의원들이 들어왔거든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국회 사무처 측에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서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한 이 이야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서는 어제 폭력 사태를 황교안 대표가 원인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유가 이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겨냅니다. 자유파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우리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이 국회를, 광화문을, 서울을, 대한민국 전역을 촛불로 다 에워쌉시다. 감사합니다. 어제 집회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주최한 집회입니까, 원일이면? 여기에 우리 공화당이나 보수단체 의원들이 동참을 한 겁니까? 집회 형식은? 일단 형식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주최를 좀 했고요. 우리 공화당과 다른 보수단체, 기독교단체, 보수단체들이 모두 다 자리를 함께하는 집회, 이렇게 좀 규정은 좀 돼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 인물들이 전부 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탄 대회를 주최 측은 어디냐, 자유한국당이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당과 정의당에서는 이런 폭력 사태를 황교안 대표가 교사 내지 선동했다라며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이런 법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를 향한 다른 정당들의 비난 공세. 그러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사태에 대해서 국회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입니다. 특히 오늘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습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을 나와주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를 향해서 다 이야기했지만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사실상의 성격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또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 공안 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황교안의 DNA 그대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오늘 집회 그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규탄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일반 보수단체 회원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역시 규모가 작네요. 자유한국당의 통상적인 집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원래 어제도 규탄 대회 자유한국당 중심이었다가 이제 결합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잊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세 가지 면에인데요. 하나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보수는 법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속에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프레임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보수단체가 참여했다고 다 전반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극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로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4+1의 협의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 어저께 저 집회로 인해서 민심은 완전히 그 부분은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의 집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대규모 장애 집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이긴 것보다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었던 그러한 대회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다른 정당들이 비난의 공세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이 집회는 국회 앞입니다. 본청 앞도 아니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제는 오히려 난입한 사람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 집회 당시의 뉴스 화면과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국회를 뚫고 들어갑시다. 불법 조장을 좀 중단하세요. 국회 울타리가 뽑혀나가고 모든 참가자께서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인력과 부딪히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질서 유지벽에 줄을 묶어 당기며 충돌도 격해집니다. 오늘 국회 정문 앞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급기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고
김만우 원장께서 아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나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삭발투쟁을 하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삭발투쟁한 지 2개월이 지난 4월이면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네요. 예, 지금 2, 3개월 전에 이제 삭발해서 머리가 상당히 자란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정당 더구나 제1야당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차게 집권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 지금 소수로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수 세력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그랬을 때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장애 투쟁했을 때 성과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은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짧은 기간에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김영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어제 그런 방식의 지금 국회를 뚫고 나가는 집회를 두고 국민들이 성원을 할지 오히려 손해를 본단 말이죠. 더구나 들어왔을 때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의 승리라는 표현까지 해가지고 국민의 보편적인 분위기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공안 DA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저는 달리 봅니다. 오히려 정치에, 대의 정치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어제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1야당의 본인이 대표라는 상황을 망각하지 않았는가. 혹시 누가 보면은 전모 목사가 소리치는 걸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공안 통치 전략보다는 제1야당으로서 차기 집권을 겨냥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황교안 대표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자진 해산할 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야기도 그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유한국당 어쨌든 다른 정당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 경찰서도 대단히 바빠졌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 수사해달라고 한 것인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집회 이런 폭력 사태 교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것이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직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급 인사인 분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험지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오늘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대표를 지내셨거나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셨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하여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하셔서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략적 거점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른바 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당선을 하지 못했던 또 당선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곳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내셨거나 과거형입니다.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셨던 큰 정치인은 이분들 보고 험지에 나가달라고 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빠진 겁니까? 그렇죠. 뭐 현역인 황교안 대표는 일단 대상이 아니고 일단 딱 2명 딱 떠오르잖아요. 김태호, 홍준표. 예. 당 대표를 지내셨거나 지도자급이셨거나 그러면서 또 하나 공통점이 다음 총선에서 조금 편하게 당선되려고 고향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향 가서 편하게 선거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전략적 거점 지역,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른바 험지에 가서 출마하시도록 권고하겠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강요인 것이고 공천 드리지 않겠다. 험지 출마하라 이런 뜻인데 험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 현재 의원이 민주당 현역인 곳이면서 2번째, 해볼 만한 곳. 공천만 잘하면 한국당도 해볼만 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이른바 전략적 거점 지역이랍니다. 어디가 될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를 지내셨거나 지도자급이셨다면 영남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수도권에 굉장히 핫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노력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을 전략적 지역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대로 당선되기가 어려웠던 뭐 그런 지역에 나가라는 얘기인데 홍준표 대표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번 뭐 페이스북에서도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내 총선, 내 출마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나간다는 걸 선언하면서 하면은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빠지고 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또 나가서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데 가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고 지난번 경남도지사 선거 때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서 나갔고 정말 당이 원하는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당신 험지 나가라.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뭐 권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이 당내 기류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당이 봤을 때 그동안 국정농단 세트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제시킨다라고 발언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지지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속에다 역점을 두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대표와 상의를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현역 대표한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아마 또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발표 내용을 듣고 지금 주영진 앵커 얘기처럼 하셨거나라는 과거형에 딱 눈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해당되지 않은 그런 문구여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마 이후에 당의 여러 가지 재편 가능성까지 있어가지고요.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좀 몇 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표 효과보다는 어제 오늘 가졌던 장외 전략 자체가 오히려 당의 지지도에는 큰 변수이지 않을까. 이런 거 발표하는 것보다는 어제 과연 국회 정문을 돌파해가지고 앞에서 국회 본관에 문까지 들어가려고 말려고 이렇게 실행했던 것 자체가 과연 당의 이후에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오픈런 순서 진행하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민주당 의원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정치 오픈런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과 인사드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면서 이낙연 현 국무총리와 또 정세균 의원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목만 저희가 핵심 부분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